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몇 가지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사례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외국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시간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연역과 입법 내용은 나라에 따라 일정하지 않습니다. 크게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과 유럽연합의 제조물 책임법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대체로 이제 이것을 따르는 나라, 또 이것을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혼합을 하거나 변형하는 입법례,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이나 이제 오스트리아, 일본,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하거나, 프랑스 민법이나 네덜란드 민법에서처럼 민법 규정의 확대 해석을 통해서 제조물 책임을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국처럼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원칙에 의해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또 브라질 같은 나라처럼 소비자 보호법의 일부로 제조물 책임을 규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 특별법에 의해서 위험 책임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처럼 법률의 유추 적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독일처럼 아예 제조물 책임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조물 책임 법제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 법리를 가진다고 했고, 이 무과실 책임 법리를 가진 이른바 위험 책임으로서 민법의 이제 특별법적 형태로 이제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은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책임 유무 및 판결액은 재판관이 아니고 일반 시민 중에서 선발된 배심원이 결정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동정한 배심원들이 제조업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결정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미국에서 제조물 책임 소송의 판결금이 수백 또는 수천만 불을 상회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미국의 이제 독특한 제도로서는 수송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물, 서류, 증인 등을 공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서로 대등한 조건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산물의 설계에 대하여 문의 아닌 원고도 제조업자로부터 서류를 받아가지고 결함 여부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것의 결함을 입증함으로써 소송에 승소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생산물이 제조, 판매 당시부터 결함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개연성만 입증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 미국 제조물 책임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른바 미국은 제조물 책임에 관한 원격 책임 제도를 도입하는 나라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럽을 보면은 유럽연합 국가들은 다수 국가의 연합 형태로서 원래는 국가별 제조물 책임의 적용 범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지역 내 시장 통합의
장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서 1985년 7월 제조물 책임에 관한 새로운 이른바 이시 지침을 채택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이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선 제조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이른바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정하고 있고, 또 지침이 적용된 제품의 범위로는 제1차 농산물을 제외한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산을 말한다고 하고, 또 그 동산이 다른 동산에 부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의 주체인 제조자의 범위에 관해서는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의 성명 및 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이시 지역 내의 업으로서 판매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라고 하고, 연대 책임의 원칙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 또는 그 이상의 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함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제품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제품의 사용, 제품 유통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일반인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1955년에 발생한 상현비소 운유 사건, 1969년 미국으로 수출된 결함 자동차 사건 등을 시발점으로 제조물 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1955년 7월 1일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1975년에 일본은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보호부회라고 알려져 있는데, 소비자보호부회에 설치된 소비자 교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조물 책임의 무과실 책임 완화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최초의 정부 차원의 논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입법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논의가 이제 진전을 보지 않다가 1985년에 이시 지침이 이제 공표되었고, 이시 각 회원국이 국내 입법을 추진하게 되자 일본에서는 다시 그 제조물 책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국민생활심의회 소비자 정책부에서 제조물 책임제도의 소비자 피해 방지 구제 기능, 그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잘못됐네요. 1995년, 94년에 의회에 법안을 제안을 했고, 이 법안은 그를 통과해서 1995년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995년으로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외국의 그 사례를 이제 봤는데, 사실 이 제조물 책임에 관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는 1993년에 이른바 중화인민공화국 산품전략법, 이른바 제조물 품질법을 통과를 시켜서 2000년부터 이 법을 제조물 품질법, 제조물 책임에 관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제조물 책임의 법리와 또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고, 또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외국의 입법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조물 책임의 법리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원래 시장의 제품을 제조해서 유통시킨 제조업자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이른바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행한 위법 행위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을 지우면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제조업자가 지는 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였다가 이른바 과실 책임을 요건으로 했다가 현재의 제조물 책임에는 무과실 책임 내지 원격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는 경제 구조를 특성으로 하는 현대 산업사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제조물이 기술 집약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입증해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불법행위 책임과 다른 제조물 책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법조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궁극적으로는 생산자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위험을 예측해서 해결책을 세우도록 하고 또 이 생산자가 소비자의 피해 배상에 지출하는 비용, 즉 사회적 비용을 제품의 안정성 향상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사회적 안전 규제 수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다 이제 강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간의 생명의 존중, 재산의 보호, 국가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제조물 책임 법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 중요한 입법적 과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국가 경쟁력과 어떻게 연계시키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절하게 부담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 법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